주가가 이렇게 급락하고 나서 반등할 때 또 굉장히 빠르게 올라요. 헤지펀드를 하면서 느꼈던 건데 많이 빠진 애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낙폭이 컸던 종목을 지금 투자할 때입니까? 아니면 퀄리티가 좋은 종목을 그냥 장기로 가져갈 때입니까? Round one, fight. 안녕하세요. 박종원의 경제한방입니다. 이 8월의 변동성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불안과 기대가 교차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시장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해주실 분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이호석 SK증권 자산전략팀장님 모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이 최근에 이제 워낙 낙폭이 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반등을 좀 할 것이다. 오늘 녹화일이 23일인데 이미 오전에 좀 반등을 하고 있고요. 네. 이번 주엔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가 좀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제 왜 하락했는지 하락의 원인을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주가가 빠지는 이게 처음에 이제 시작했을 때는 이제 반도체에 대한 두려움, 공포 이런 것으로 시작했던 것 같고, 두 번째로 이제 테이퍼링 뭐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FOMC 의사록이 발표되면서 테이퍼링이 좀 빨라질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하락하다 보니 마치 유동성이 뭐 축소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빌미가 돼서 이제 주가가 빠진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에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은 유동성이 아니고 경제가 피크아웃하고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우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빠지는 종목들을 봐도 대부분 다 경기 민감주들이 많이 빠지지, 뭐 유동성이 좋았을 때 뭐 좋았던 뭐 성장주나 이런 애들은 오히려 안 빠졌거든요, 지난주에도. 그래서 주가가 빠질 때 우려했던 것은 경기의 피크아웃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기가 진짜로 피크아웃하고 안 좋아지느냐,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오히려 이제 거꾸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되느냐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근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미국 내에서도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고 특히 이제 사망자도 늘어나고 있어서 미국 내에서도 걱정이지만, 사실은 미국은 백신 그 접종률이 거의 한 60% 됐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제 신흥국이 걱정이에요. 말레이시아가 지금 전혀 잡히지 않고 있고요. 베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렇게 신흥국이 안 좋아질 경우에는 뭐가 문제냐면 생산 기지로서의 역할을 못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연초에 우리가 했던 얘기로 돌아오는 겁니다.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가 없어가지고 차를 못 만들어서 중고차 가격이 올라가는 그 현상이 또 다른 여러 가지 현상에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의 베트남 공장의 가동률이 지금 이제 30%까지 낮아졌다는 소식이 들리고, 이런 일들은 사실 보면은 우리가 걱정했던 일이 또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이 이제 미국 입장에서 고민이고, 또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제일 큰 걱정은 신흥국과 미국, 그러니까 선진국과 차별화가 너무 심화된다라는 거예요. 올해 이제 주가 수익률을 보면은 선진국은 15% 올랐고요. 신흥국은 5%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극명하게 벌어지는데, 이게 저는 정당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얼마 전에 나왔던 IMF의 경제 전망 보고서를 보면 선진국은 0.5% 올리고 신흥국은 0.4% 낮췄어요. 그럼 보통은 경제가 좋아지는 애들은 부양책을 회수하고 신흥국은 부양책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반대죠. 지금 신흥국은 금리를 이미 많이 올렸고, 선진국은 뭐 테이퍼링을 할까? 말만 하고 있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오히려 지금 어쨌든 연말까지는 돈을 푸는 속도가 줄어들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테이퍼링을 당장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보면 선진국은 계속해서 부양책을 쓰고 있고요. 신흥국은 부양책도 못 쓰고 있는데 경기는 더 안 좋아지는데 백신은 못 맞았지, 코로나는 더 터지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IMF에서 7월 경제전망, 세계 경제전망을 하면서 보고서 제목에 딱 썼는데, 그 보고서의 제목에 이 커다란 그 지진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제목에다가 폴트 라인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폴트 라인이라는 단어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07년에 라구암 라잔 교수님이 인도의 그 중앙은행 총재로 하셨던 그분이 금융위기를 예측할 때 썼던 그 책의 이름이 폴트 라인입니다. 폴트 라인의 의미는 뭐냐면요, 이제 지구과학 시간에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지진이 일어날 때 이게 원래는 이렇게 단층 사이에 이렇게 라인이 있는데 잘못된 라인이 되면 이게 끊어지면서 지진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여기가 선진국이요, 여기가 신흥국이 되는 거죠. 신흥국과 선진국 간의 그 괴리가 너무 커졌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갈등 요인들에 대해서 시장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과연 신흥국이냐, 선진국이냐? 우리는 지금 이제 경제적으로는 분명히 선진국에 분명히 진입을 한 것 같은데 네. 주식시장도 선진국이 됐을 거라고 다들 믿고 있었잖아요. 네. 이번 주에 이제 만약에 이제 반등이 오면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주가가 계속 오를 거라고 기대하고 이 반등에 참여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도 아직은 그래도 신흥국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위험한 건지가 궁금해질 것 같은데요. 네. 여러 가지 기준이 있죠.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을 이렇게 파는 거 보니 외국인은 우리를 신흥국으로 보나 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네. 제가 보는 중요한 기준은 이제 환율, 그리고 이제 CDS와 같이 우리나라의 그 신용도를 측정할 수 있는 뭐 이런 기준을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환율을 기준으로 보면은 지난주에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원화가 약세가 됐죠. 네.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면서 그 판 돈을 가지고 달러로 환전해서 나가는 과정에서 달러 강세가 된 것 같아요. 네. 거의 대부분 뭐 적어도 한 70% 이상은 그걸로 설명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달러 환율만 올라가다 보니까 야, 우리는 뭐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아니요, 근데 반대로 CDS 프리미엄을 보면 전혀 미동이 없습니다. 이걸 이제 뭐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나 다른 신흥국이랑 비교해 보면 뚜렷하게 차이가 나요. 우리는 여기 있고요, 신흥국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무 차이가 확실하게 보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외국인이 이렇게 우리나라 주식을 팔아 제끼냐? 우리나라 주식이 가장 경기 민감하기 때문이죠. 아시는 것처럼 골드만삭스가 전 세계 경제를 판단하기 위해서 꼭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매월 1일 날 발표되는 수출입 동향이잖아요. 네, 수출입 동향. 전 세계에서 제일 빠르고 네. 제일 정확하고 제일 선행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말은 즉슨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경제, 우리나라 기업의 실적이 전 세계 경기에 가장 민감합니다. 그래서 네. 경제가 이렇게 해서 조금 둔화될 것 같으면 제일 먼저 팔아야 될 주식을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 주식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반도체와 관련된 것은 또 이슈들이 좀 있었다 보니 매도가 좀 집중됐던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매도였단 말이죠. 그런데 어쨌든 그 매도세가 약간은 주춤해지는 모습이 지난주에 좀 보였고, 네. 이번 주에 이제 월요일은 어쨌든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이니까 지금 시점에서 판단할 때 우리나라 주식 여전히 희망적으로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조금은 전망을 바꿔야 되는 건지가 궁금해지는데요. 전망을 바꿔야 될 정도의 이슈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 가장 큰 이슈는 그럼 결국 반도체에서 핵심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보통 우리가 주가를 볼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적어도 1년에서 2년 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는지에 따라서 주식을 매수 의견을 갖기도 하고, 아니야 지금이라도 파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2023년, 그러니까 이제 올해 말이 되면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반도체에 대한 고민들은 아마 수없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아마 올해 말까지 진행된다. 그러면 올해 말이 되면 언제를 생각하죠? 내년을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내년이 되면 내후년을 생각하겠죠. 내년이나 내후년에 나올 그런 여러 가지 제품들 중에서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뭐 애플에서 발표할 뭐 VR 제품이라든지 네. 뭐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메타버스 뭐 그냥 꿈꾸는 것 같은 그런 얘기들이 제품으로 현실화되는 것이 2022년 말이나 2023년이 되면 나올 겁니다, 실제로. 와, 빠르네요. 그러면 우리가 내년에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주식을 할 때.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다 미래에는 뭐가 될 거야 라고 얘기할 때 무슨 얘기를 할까요? 그러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반도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시점이 뭐 올해 말이 될지 내년 초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네. 저는 그러면 반도체가 핵심을 키를 잡고 있는데 반도체가 흔들리는 과정이라는 건 맞지만 뭐 하이닉스 기준으로 10만 원이면요. 이제 PBR 기준으로 이제 한 배 기준이 되는데요. 네. PBR 한 배라는 것이 또 의미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여기서 나와서 야 코스피가 한 배가 넘어갈랑 말랑 그때가 언제였냐면 작년 이맘때였던 것 같습니다. 작년 맞습니다. 8월, 9월, 10월 달이요. 2,400포인트가 코스피 PBR이 한 배였었고요. 한 배가 안 되는 회사랑 한 배가 안 되는 국가랑 한 배가 넘는 국가의 차이는 너무 명확하다. 한 배가 안 되는 국가는
에이 저 나라는 성장이라는 거는 없어. 성장이라는 거 무슨 안 돼. 이런 회사들은 PBR 한 배가 안 되는 회사고요. 한 배가 넘어간다는 얘기는 이 나라에 있는 기업들은 성장의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해 주는 것이 완전히 다른 의미다. 그러면 하이닉스 기준으로 한 배 이하로 내려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하이닉스가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거 알겠어요. 뭐 디램 가격이 안 좋아질 수 있다. 단기적으로 재고가 너무 많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과연 이 하이닉스가 성장을 못할까?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돼야지 한 배 이하로 장기적으로 오래 있을 텐데 한 배 이하로 오래 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시황이 안 좋고 이런 거는 알고 있고 지난주에 이제 뭐 모건 스탠리를 포함해서 해외 IB들이 뭐 반도체 뭐 윈터 이스 커밍 해가지고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또 워낙 주가가 단기간에 빠지다 보니까 네. 그들 입장에서도 목표가에 다 와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제 빠지는 그러니까 이제 네. 더 이상 뭐 윈터 왔다는 얘기는 했는데 더 이상 주가가 빠질 게 없어. 이미 주가는 윈터인 상황. 윈터인 상황, 윈터라는 걸 다 반영해 버렸어. 네, 그러면 네. 여기서 이제 주가를 팔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나오는 현상들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는 자율 반등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급락하고 나서 반등할 때도 굉장히 빠르게 올라요. 그러면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막 질문하시죠. 왜 오릅니까? 왜 오릅니까? 누가 삽니까? 누가 삽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냥 오르는 거예요. 싸니까 지금 싸니까가 아니고 네. 그냥 파는 사람이 없기만 해도 자율 반등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자율적으로 반등이 마치 이제 우리가 물 속에서 공을 놓고 공을 꾹 눌렀다가 공 딱 놓으면 자율 반등. 그거랑 네. 똑같은 거예요. 꾹 누르고 있어야지 빠지는 그런 주가가 누르지만 않아도 다시 말하면 외국인들이 그렇게까지 팔아 제끼지만 않아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시면 주도하는 그런 어떤 매수의 세력이나 이런 게 없으면 좀 뭐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있지만 네. 우리가 너무 걱정하실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박세익 전무님이 이제 지난주 나와셔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제 9월, 10월의 악재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추석 전에 이제 연휴가 길 때 좀 이걸 좀 리스크를 좀 벗어나기 위해서 좀 미리 파는 그런 악재가 있을 수 있고 10월 같은 경우는 대주주 양도세 같은 경우 회피를 하기 위해서 파는 때가 언제냐 보통 10월에 많이 판다. 네, 그래서 그런 우려들을 좀 하셨는데 그러면 그런 우려들도 지금 현재 주가에 이미 다 선반영됐다 이렇게 보시는 건지 아니면 9월, 10월에 여전히 아직도 불안한 요소가 있을 수 있는지 어느 쪽인가요? 대주주 양도세 그리고 이제 추석 연휴 그리고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 주에 있을 잭슨홀 그리고 이제 9월달에 있을 FOMC 등등 산 넘은 산이죠. 와, 굵직굵직한 산들이 많아요. 예, 아직도 많아요. 아직도 넘어야 될 산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산을 넘어가는 과정에서 주가의 레벨이 여기보다 한 단계 더 낮아질 수 있다라는 것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응하실 필요는 있다. 네. 그러나 이미 주가가 높은 상황이었으면 모르겠지만 이미 한 7, 8% 정도 빠진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상당 부분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한 10% 이상 주가의 조정은 아무리 강세장이라도 항상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게 중요한데 10% 조정을 받는다면 뭐 3,000포인트가 깨지는 그런 상황까지는 오지 않지 않겠냐. 오더라도 단기적으로 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만약에 뭐 조정이 온다든가 아니면 여기서 또 반등을 하다든가 하실 때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건 올해도 산타 랠리가 올 것인가? 뭐 10월 뭐 조정 좋아. 11월, 12월에 산타 랠리만 온다면 좀 리스크를 좀 감안하고라도 좀 투자를 좀 해야 되는 시점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올해도 산타 랠리 같은 걸 좀 기대할 수 있는 해일까요? 어떨까요?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산타 랠리 정도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수준의 주가보다는 높게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주목하는 게 주가의 흐름은요. 지금 이제 주가가 워낙 한번 빠졌잖아요. 소위 말하는 자율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제가 이제 과거에 헤지 펀드를 하면서 느꼈던 건데 그냥 단순하게 많이 빠진 애가 많이 올라갑니다. 오, 네. 네. 그냥 중요하네요. 되게 네. 원래 이 논리는 많이 빠진 애가 많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항상 있지만 네. 이렇게 급락했을 때는 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급락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뭐 운용하시거나 아니면은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은 게 이게 기술 실적이 좋은데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많이 빠진 애가 많이 올라갑니다. 예, 이렇게 먼저 이렇게 되고 나서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고 시장이 진정이 되는 구간이 나오고 나서 그때부터는 다시 이 구간에서 제일 많이 안 빠졌던 애들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번에 제일 많이 이렇게 내려가는 과정에서 안 빠진 애들을 저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퀄리티가 좋은 애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계속 그래서 5월 달부터 저희 SK증권에서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키워드는 퀄리티예요. 이제부터 하반기는 매크로 환경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테이퍼링을 언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있어야 되고 금리는 신흥국은 벌써부터 올리기 시작했고 정상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중이 떠중이 다 올라가는 게 아니고 진짜 퀄리티 있는 애들만 올라갑니다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럼 그 퀄리티라는 것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퀄리티가 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해야 되는 거는 퀄리티가 낮은 건 뭐냐. 퀄리티가 낮은 건 뭐냐면요. 네. 뭐 영어를 계속 써서 죄송하지만 디펜던트한 거예요. 디펜던트. 의존적인 거. 의존적인. 뭐에 의존적인 거냐. 경기가 좋아져야 내가 좋아져. 네. 아니면 정책이 나한테 우호적이어야 내가 좋아져. 이런 애들은 로우 퀄리티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코로나 위기를 거친 과정에서 우리가 대규모 정책이 들어갔잖아요. 네. 부양책이 들어갔잖아요. 그 부양책이 들어오면 좋아. 안 되면 안 좋아. 그럼 퀄리티가 낮은 회사들이에요. 네. 반대로 퀄리티가 좋은 회사들은 정책이든 경기든 관계없이 내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회사들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다른 표현으로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회사들은 어떤 회사들이냐면 브랜드가 있고 고객들의 로열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재무제표가 탄탄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최근에 강조하는 기후 위기에도 탄탄하고 이런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계속 강조하는 말이죠. 이제 무형 자산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이 앞으로도 중장기적으로 계속 좋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이어질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자율 반등 구간에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게 뭐 지금 주식 비중을 좀 늘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러면 낙폭이 컸던 종목을 지금 투자할 때입니까? 아니면 퀄리티가 좋은 종목을 그냥 장기로 가져갈 때입니까? 어느 쪽이 더 좋다고 추천하시나요?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말씀드리는 자율반등 구간에서 트레이딩을 진짜 잘할 자신 있다. 네.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율주행 구간에서 낙폭 과대주를 샀다가 파는 그런 플레이를 하실 수도 있지만 네.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어렵겠죠. 그래서 저는 그걸 추천드리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다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대응을 하시는 것이 네. 도움이 된다라는 측면이고요. 네. 저는 여전히 퀄리티 있는 주식들이 이 과정에서 상승하는 과정에서 소외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소외받는 거에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네. 그냥 그 주식을 계속 들고 계시거나 오히려 그런 조정받는 구간에서 좀 더 주식을 비중을 늘리시는 그런 전략을 취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궁금한 중 하나가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워낙 많이 빠져나갔으니까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과연 다시 돌아올 모멘텀이 있을지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 없이도 혹시 주가 상승세가 계속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지는데요. 외국인이 이제 저는 이제 뭐 당분간 쉽게 돌아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매크로 환경이 그렇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선진국과 신흥국의 관계가 신흥국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생길 수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이런 분위기라서 이런 분위기에서 주가가 좋아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우리는 신흥국의 맨 끝에 있지만 어쨌든 신흥국의 용의 머리 느낌이니까요. 그런데 외국인이 팔지만 않아도 우리나라 주가가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외국인이 매수 매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실 게 우리는 주가를 원화를 기준으로 해서 3,200포인트, 3,100포인트 보잖아요. 걔네들은 달러를 기준으로 봅니다. 네. 이걸 한번 보셔야 돼요. 근데 달러도 약세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10% 이상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미국 자기네들은 주가가 너무 좋았잖아요. 네. 그래서 달러부터 강세였잖아요. 네. 그럼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 우리가 체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상대 평가가 벌어져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뭐 계속된 매도가 이어지다고 보기는 또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서학개미님들 많으시니까 비교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거 미국 주식 들고 있는 거랑 한국 주식 비교해 보면 한국 주식이 어느 순간 싸 보여요. 네. 왜냐면 이건 달러로 가지고 있으니까 수익률이 훨씬 더 높거든요. 더. 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원화로 돼 있는데 주가까지 빠졌으니까. 네. 근데 사실 모든 것은 가격은 왔다 갔다 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하면 어느 순간에는 이게 로테이션이 되는 때가 올 겁니다. 원달러 환율 기준으로는 1188원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네. FX 딜러분들이. 아직 1188원까지 가진 않았지만 거의 다 왔습니다. 1170원 후반대까지 왔으니까. 근데 거의 지금 여기서 이제 주가가 한 번 더 내려올지 아니면 뭐 환율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좀 지켜보시면서 좀 네.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박종원의 경제한방 1부에서는요, 이렇게 이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조망을 했는데, 내가 투자하고 있는 건 반도체인데 이런 섹터들은 어떻게 되나, 또 유망한 섹터가 어디 있나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2부에서는 좀 더 자세히 들어가서 업종별로, 섹터별로 한번 좀 여쭤볼까 합니다. 자, 이 박종원의 경제한방 1부 마칠 시간이고요.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주가도 안 좋잖아. 네. 화 났잖아. 네. 가서 한번 따져보세요. 네. 똑바로 하세요 라고. 지금 이 시대에 삼성전자처럼 현금이 많은 회사가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냐, 이거 사시고 이거 안 사시면 됩니다. 그건 너무 명확해요. 살 주식과 팔 주식은 그냥 딱 기후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Round one, fight.